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9월 달에 한번 모셨다가 이번에 그 사이에 조선이나 이제 해운, 항공 쪽에 너무 많은 바뀐 변수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부에서는 조선업종을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네. 요즘 참 핫하잖아요. 그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국내 이제 LNG선 관련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많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천연가스는 배로도 옮기기도 하지만 파이프로도 많이 옮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60%는 거의 다 파이프로 옮겨지고요. 배로 움직이는 부분은 더 적습니다. 40% 정도밖에 안 되고 유럽은 특히나 주로 그 넓은 대륙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랑 인접해 있어서 네. 그 파이프로 옮기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80%나 되고 그리고 20% 정도만 이제 LNG로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랑 유럽 사이에는 당연히 파이프로 수송을 많이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만약에 이것을 끊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급하게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LNG로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단순하게 저희가 뭐 요즘 노드스트림 뭐 프로젝트 2 취소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하나만을 위한 그 LNG 캐리어가 몇 척 필요할까라고 보면 전 세계 LNG 캐리어가 한 680척 정도 있는데 그 프로젝트 하나만을 위해서도 한 70에서 75척 정도의 배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노드스트림 2만 대체하기 위한 LNG 선박이 70에서 75척 네. 필요하다. 네네. 그럼 국내 조선사들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국내 조선사가 이 LNG 선박에 거의 전 세계 수주의 대부분을 수주하지 않나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87%를 수주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거의 있는 다 상황이고요. 싹쓸이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중국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 일본은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 정도를 건조를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모든 선주들이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를 거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었나요? 대부분 그 전에도 싹쓸이였나요?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일본이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포지션이 조금 컸었는데요. 일본이 이 LNG 시장에서 모스 타입, 뭐 멤브레인 타입 이렇게 해서 화물창의 타입이 계속 변하는데 옛날 타입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타입으로 잘 넘어가지 않고 자기네 자체 독립 화물창과 옛날 구식 모스 타입 이것만 고수하다 보니까 유럽 선주들이 잘 찾아가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쏠림 현상이 일본이 LNG를 덜 만들면서 더 세졌고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워낙 필요하니까 이제 많이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양마저도 다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이거를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으면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에서 PNG인데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제재 이후에 너무 이 러시아한테 받는 게 편중이 돼 있다 싶어서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뭐 미국으로부터 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면 요거를 배로 옮겨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죠. 네, LNG 방식으로 해서 배로 실어 나르는데 그 배를 국내 조선사들이 만드는 데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드스트림 2 기존에 이제 지금 잠깐 정지돼 있는 요 사업 대체만을 위해서 필요한 선박이 한 70에서 75척 정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75척 정도를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에 해당하는 수주죠? 작년에 국내 조선업체가 한 70척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년에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동원이 돼서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LNG 캐리어만 만든다고 해도 어쨌든 1년 이상치의 물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한 3사 통합으로 해서 한 50척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한국조선소가. 1년에요? 근데 네. 상당히 여러 프로젝트로부터 저희가 수주를 받는데 오직 한 프로젝트가 그거를 시장에 내놓으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발주를 할 그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발주에 많이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럼 기존에도 원래 한 70척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 대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얹어질 게 한 50척 정도에서 한 70척 정도라고 보면 미어 터지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나중에는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을 더 늘릴 만큼 시장이 커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제 한 20척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무조건 있는 도크에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LNG를 만드는 스페이스를 늘리면 다른 선박은 오히려 더 적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중대한 투자 판단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 기간 동안의 걸 수주를 해서 좀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요즘에 1년에 수주가 나오는 것만큼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노드스트림 2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됐는데 이게 사실 한 6년간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물론 굉장한 일이긴 하지만 이 6년간의 프로젝트를 한 방에 정말 폐기해 버릴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조선사들의 가장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조선사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조선소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의 건설비를 들인 그 주체들이 고민일 것 같고, 그래서 수입 국가도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일과 이 건설에 아마 참여한 회사가 뭐 스위스 회사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건설을 그만큼 해서 여기에서 뭔가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 그 틀이 짜져 있을 텐데 이제 그 주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조선업체는 시장이 어쨌든 LNG로 많이 확산이 되는 분위기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소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최근에 신조성가와 중고성가 또 이제 추이가 예전에 오셨을 때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작년 9월 달에 오셨을 때는 그때도 이제 중고성가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지수로는 신조성가를 중고성가 지수가 뛰어넘었지만 절대 금액 자체로는 아직 중고성가 중고성가가 신조성가보다 낮았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변화가 어떤가요? 4분기 정도부터 중고성가가 조금 상승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분기부터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6,000박스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중고성가의 가격이 5년 정도 쓴,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중고성가의 가격이 신조성가 가격보다 거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엄청나네요. 2배. 네네.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네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좀 그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사이가 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1분기 되고 나서 신조성가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편인데, 중고성가는 막 한 주에 막 8포인트, 7포인트씩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200포인트대 정도 되는 지수가 그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8포인트 막 7포인트면 막 3, 4%가 한 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합 지수인데 그 정도로 움직일 정도니까 그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특정 선종들의 중고선가가 상당히 과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액 기준으로는 중고성가는 뭐 2배 이상 올랐는데 신조성가도 많이 올랐나요? 신조성가는 지수 기준으로 작년 1년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22.4%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초 들어서도 작년에 제일 개별 선종 기준으로 선가가 덜 오른 게 LNG 캐리어였었는데 4분기부터는 오히려 LNG가 발주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 단위로 요즘에 이제 한 2억 1천만 불 좀 넘는 정도 수준인데 거의 주 단위로 100만 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 초에도 한 152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가로 한 2포인트 이상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기준으로. 그럼 앞으로도 이 LNG 쪽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높겠네요. LNG랑 관련된 뭐 재료 가격이 더 오르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좀 헤비해지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가격 장가를 충분히 더 시켜도 될 정도의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선사 투자에서 이 LNG 운반선을 투자 포인트로 잡는다면 어느 회사가 좀 가장 강점이 있죠? 지금까지 회사가 창사해서 가장 많은 LNG 캐리어를 만든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3사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LNG 캐리어에 들어가는 특정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 뭐 이런 데들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본행제 업체를 하는 데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모두 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들어가는 LNG 캐리어에 그 초저온 본행제를 넣고 있고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고 동성화인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고객 같은 타입을 만드는 거라서 LNG가 나온다고 하면 같이 가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LNG 관련 부품 사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조선업체들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LNG 캐리어가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본행제 업체들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본행제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시장이 등락을 막 거듭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장 적게 만들었을 때보다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이렇게 주가가 쭉 퍼포먼스를 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많이 만들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만드는 모습은 잘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옛날 고점으로 한번 올라가면 또 시장이 한번 주춤하고 또 이런 거를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 본행제를 만드는 재료의 가격이 또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NG 추진선, 뭐 LNG랑 관련된 거에서 뭐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보려면 오히려 HSD 엔진처럼 그냥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전체 실적 면에서는 오히려 나은 면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HSD 엔진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비중이 높은가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비중 그리고 해외에서는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실제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행제 하는데 본행제가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LNG를 이제 운반을 할 때 뭐 영하 아주 낮은 온도로 네, 마이너스 162도에 심지어 구기압 고압이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기체를 액화시켜 놨으니까 계속 꽉 잘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폴리우레탄이라는 걸 이렇게 발포를 시켜서 빵처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딱 보면 스폰지 같이 생겼는데 만져보면 딱딱한. 그리고 거기에다 만져보셨나요? 예, 저희 가서 다 만져봤죠. 예, 만져보면 딱딱한. 거기다가 이제 자작나무 플라이우드라는 자작나무를 붙이고 그 겉에는 이제 저희가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이 꾸불꾸불한 스테인레스 철판 그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LNG가 들어가는 부분에 그 벽만 만드는 거를 오직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안정성을 되게 잘 따지게끔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수율을 높게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성형을 어떻게 하나 이제 공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술력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고압 초저온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 많이 필요하고 이 GTT라는 것의 인증을 받은 타입을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 중 앞으로 뭐 전망도 LNG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리스크 요인도 한번 다뤄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익성 개선 의문이 좀 있는데 이 인도하는 선박은 줄고 이 건조해야 될 선박이 좀 늘어서 이 운전 자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인도하는 선박 척수는 작년이 제일 낮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더 많은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은 재료를 구매해 와야 돼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조금 나아진 부분은 저희가 수주도 또 더 많이 해서 네.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의한 현금 여력이 조금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주 받을 때 선수금을 일단 받나요? 예, 받습니다. 어느 정도 한 받죠? 10% 정도. 10% 정도? 예, 그렇게 많이 받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만들면서 만들기 전에 뭐 재료 사고 이럴 때는 있는 자금으로 쓰고 뭐 저희 한 20% 만들었어요. 그럼 20% 대금 받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중간중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스매칭이 나지 않고 쭉 하려면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건조도 계속해서 납품해서 또 잔금도 받고 이게 이제 선순환처럼 쭉 이루어지면 되는데 작년처럼 이렇게 물량이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야 되는 구간이면 일단 재료를 사느라고 일단 현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전자금 우려를 해야 되는 건 맞고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작년에 뭐 유상증자도 실시했고 뭐 조선소
상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올해는 뭐 지금 당장 뭔가 또 자금을 확충하거나 막 이럴 일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건조하는 배들이 어쨌든 비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는 그래도 2021년에 나오는 실적을 끝으로 좀 접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조금 적자가 축소가 되는 단계. 예, 건조량이 늘면서 아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실적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빠른 업체는 한 4분기 정도면 영업 흑자 전환하는 걸 보실 거고, 뭐 연간으로는 모든 업체들이 아마 22년 대비 23년에는 흑자 전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수주도 올해가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 연초에 조선 업체들과 그 각종 조선 전망기관들, 뭐 조사기관들, 막 클락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모두 21년 대비 22년의 신규 수주는 한 20에서 25% 정도 줄어들 것 같다고 다 줄어들 전망을 것 같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전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수주 선종의 종류가 컨테이너가 되게 월등히 확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도 이례적일 정도 수준의 많은 발주이다 보니 1년 대비 22년에도 컨테이너가 이렇게 계속 많이 나와주긴 조금 어렵다. 뭐 다른 선박들이 조금씩은 더 나오긴 하겠지만 작년 증분의 거의 70%를 컨테이너가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20% 정도는 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조선업체들이 1년에 뽑아내는 양보다 많은 수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주 잔량은 줄지 않는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저희가 예전에 막 조선업체들이 계속 증설할 때는 수주량이 줄면 갑자기 몸집은 이렇게 키워놨는데 수주를 하는 양이 줄면은 막 가격도 금방금방 내려가고 막 적자 나고 막 이런 그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량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 2월에 사실 1월에는 조선업체들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주 목표치에 대한 발표가 좀 영향이 크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뭐 그래도 신조선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주면은 수주가 그렇죠. 조금 줄어드는 건 감안을 할 수 있을 텐데, 수주가 줄어들면서 이 조선 가격도 같이 떨어져주면 그러면 약간 시장이 이게 시장을 잘못 보고 있나라고 다시 주가가 버티기 관망할 수도 힘들겠네요, 있어요. 네, 그럴 그러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태에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이 스위프트 결제망 지금 제재가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네. 언제 이게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내 조선사들이 러시아 쪽 비중도 있긴 있잖아요. 이 대금을 못 받을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프로젝트 당연히 있고요. 네. 또 이 러시아 프로젝트가 거의 다 LNG 관련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3사 중에서 가장 노출이 높은 업체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42억 불 정도의 노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19년에 LNG 캐리어를 5척 수주를 하고 20년에 10척인가를 수주를 했어요. 러시아의 네. 프로젝트로부터. 근데 이거는 저쪽 극지방으로 가는 막 사할린 막 이런 쪽으로 가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쇠빙 LNG 선입니다, 심지어.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조선업체가 계약 상대방이랑 문제가 생기면 그 선박의 소유권이 손을 떠나기 전까지 조선소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노멀한 배의 스펙이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LNG 캐리어를 원하는 선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쵸. 그냥 그거를 마저 건조를 해서 팔아버리면 됩니다, 시장에. 근데 쇠빙은 너무 특이한 지역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2019년에 수주한 선박들 같은 경우는 막 거의 건조도 됐고 막 납품하기 일보 직전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좀 크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조선소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지 않고 이 계약을 그냥 파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노멀한 LNG 캐리어로 만들어서 시장에다 갖다 팔아가지고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42억 불이라고 하지만 42억 불이 온전히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데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건조가 조금이라도 진행된 선박들에 대해선 지금 다 조금씩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수주를 받을 때 선수금을 10% 정도 네.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리고 진행 단계별로 돈을 받는데 그럼 어느 정도 건조가 진행이 많이 된 선박들은 이미 러시아한테 받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중간까지 받은 그럼 중도금이 그거를 있죠. 토해내고 다른 데다 파는 건가요? 그거는 저쪽에서 그 다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금은 몰칩니다. 아, 갚는 건가요? 네, 선수금 전사가? 몰치고 네. 그 대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5억 불에 만약에 수주를 했다. 근데 이미 한 3억 불을 받았다. 예. 그럼 이제 2억 불만 회수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완공한 다음에 이걸 시장에 2억 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완공한 그렇게 다음에 해서 2억 불에 판다. 원래 받으려고 했던 그 돈을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이거를 산 다른 제3자는 2억 불만 주고 그렇죠. 이익이죠. 상당히 이익이죠. 그래서 그런 선박들이 이제 약간 줍줍하는 식으로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그냥 있죠. 5억 불짜리면 5억 불에 팔면 되지 않나요? 아, 그거는 또 그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항목이 있어서 이제 아, 자녀 금액이 자녀 금액을 잘 회수할 수 있는 선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온전히 다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는데 워낙 특이한 스펙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서 세빙선 같은 경우는 네.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좀 한정적이죠. 그러네요. 그럼 삼성중공업이 가장 그 노출도는 크다. 노출이 크고 대우조선해양도 거의 한 2조 가까이 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다 만들어서 완공된 상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일 거고요. 현대도 아주 소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계약이 재밌네요. 조선 계약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컨테이너선 수주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 2024년이 되면 이제 인도되는 컨테이너선이 과거 5년치보다 한 2배 정도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인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가서 이 물동량이나 수요가 그에 못 미친다면 그러면 이 또 조선 업황의 또 하락 침체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년의 운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전체적으로 상고하저이지만 요즘에 비수기의 운임이 하락하는 그 폭을 보니 올해까지는 그래도 강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는 올해까지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올해까지는 1년에 한 100만 박스를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캐파만 인도가 됩니다. 네. 내년부터 23, 24 연속으로 계속 200만 박스 이상 실을 수 있는 캐파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갑자기 당연히 선박이 많이 인도되면 시장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되게 큰 폭으로 빠진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선사들이 모든 선종을 다 통틀어서 제일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제일 네. 스피드가 빠르고 정시성을 지켜야 되는 선종이라. 그래서 지금 23년부터 시작이 되는 그 탄소 저감 규제에 제일 민감한 선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박이 다 인도가 되는데 기존에 원래 돌아다니고 있던 그 컨테이너 선박들은 온전히 돌아다닐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이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못 다녀서 그냥 이 새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교체돼서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시장이 공급 과잉에 의한 운임 하락은 오히려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요즘에 이제 병목 현상이 풀리면 물량이 없어서 막 운임이 와장창창 깨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1월, 2월 물동량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환경 규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네요. 많이 주지 않을까 싶어요. 5,580척 정도 있거든요. 컨테이너 선박이. 네. 근데 그런 환경 규제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게 뭐 LNG 추진선 이런 걸로 발주가 되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것들이 총 300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교체라고 한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공급 과잉을 안 겪을 수도 있다. 그 대신 이러한 현대화된 선박을 투자를 안 해놓은 선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 가서 되게 장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려고 했다가 네네.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대우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산업은행이 원칙적으로 한 얘기는 이번에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과점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독과점이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제3의 주체한테 팔아서 해결을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 정도의 규모를 가져갈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조금 딱히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거론되는 후보는 없나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조선업계들 보면 저희 상장된 데 말고 조금 작은 조선업체 이런 업체들은 뭐 그 재무적 투자자 이런 분들이 엄청 달겨들어서 사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하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이즈가 좀 매각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또 국방 관련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해외에다 매각하거나 이럴 수는 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안 된 게 아니라 무려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조선의 네. 최고 호황 때도 안 되고 조선의 최고 불황일 때도 매각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결국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원칙대로 또 내놓으면 되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도 조금 책임감이 너무 없는 그 매각 구조를 짜는 거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는 그냥 산업은행이 가져가는 체제가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해운사가 가져갈 수는 없을까요? 이걸 아예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자기네가 자금? 만들어서 운송까지 그냥 자기네가 해버릴 정도로. 실제로 그 덴마크의 AP 몰러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오덴세 조선소라고 자기 자체적으로 조선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도하는 신선종을 무조건 걔가 제일 먼저 만들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2005년 정도에 이제 접고 한국의 이제 대형 조선 업체한테 약간 파트너십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만드는 신선종을 발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 그룹은 우리가 선박을 제조하는 것까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그때는 계속 이 조선업에 뛰어들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이 배송 정시성을 지키는 서비스업에 총력을 기울이자라고 그쪽은 판단을 한 건데 이제 다시 그렇게 일관 체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있을까요? 네. 또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자금력만 된다면. 네. 근데 주체가 같으니까 지금 그쪽도 지금 아직 오너를 찾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국조선해양은 참 이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있죠. 네. 안 그래도 상장이 지금 몇 개 돼 있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4개이죠. 네,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가 현대사무중공업이 올해나 이제 내년도쯤에 아마 상장이 될 걸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괜찮을까요? 일단 현대사무중공업의 상장 시점이 윤곽이 잡힌 게 없는 상태이고요. 연초에 CEO 간담회를 할 때는 저희에게 연내 상장을 사실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뭔가 스케줄이 나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주주들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그 IMM한테 저희가 2017년에 투자를 받으면서 5년 내 상장이었었기 때문에 원래 올해까지 상장을 하는 게 상장 조건부 투자를 받는 거였었고요. 네. 근데 그 기한을 2년 정도 저희가 딜레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까지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연기시킨 기한을 다 쓰면 그 기간 동안 사실 금융 비용을 좀 많이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굳이 이제 그룹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올해 내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투자자와 뭔가 합의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상장을 뭐 안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의 보상을 주거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현대중공업 상장할 때가 워낙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제 안 좋았어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현대중공업은 그 조선의 사업회사들 중에서 완전 대장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 섹터에 투자를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안 가져가기엔 조금 어려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한국조선해양의 비중을 줄여서 현대로 옮겨갔을 텐데 이번에 만약에 현대사무중공업이 상장을 한다면 이 비중을 또 줄여서 저거를 가져가야 될 정도의 차별점은 뭘까? 그리고 얘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시장이 공감하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의 영향은 저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여파가 좀 미미할 것이다. 네네. 그래도 좀 이중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주주들이 그렇죠. 좀 계속 많이 그거에 하고 대해서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대사무중공업은 어느 선박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죠? 사이즈는 그냥 현대중공업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대형이고요. 네.
그 현대중공업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선박에 집중이 되어 있고, 다만 그 현대중공업이 H도크라고 해서 해양 전문 도크가 있는데 그거는 없어서 상선에 상당히 많이 그 전문화되어 있는 대형 상선의 전문성을 갖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참,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 윤석열 후보 아니어도 이 이재명 후보도 사실 물적 분할 이중 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좀 우려를 했었고 관련 대책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영향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현대사무중공업의 상장 계획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핑계로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금융 비용은 그 투자자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이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겠죠. 음. 그 투자자와 이제 현중그룹 사이에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빨리 이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도 빨리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제도 보완이 되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의 피해도 좀 최소화시킬 정도로 네. 이렇게 잘 그러면 마련이 참 됐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업종만 30분 가까이 네, 대화를 나눴는데요. 참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작년 9월에 오셨지만 그동안 또 할 말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업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